제 발표는 뭐 사실은 100일 시점에서 뭐 어떤 성과라든가 뭐 결과가 나오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논의시로 할 것 같고, 오늘 아주 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뭐 어떤 발제 정도를 하고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정민 정부의 국정 비전은 333 목표라든가 진짜 성장, 5대 가지 이런 나와 있고, 15대 프로젝트가 이렇게 산업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5대 강국 얘기가 나와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참 비중을, 제가 IMF 데이터로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한때 10대라 그랬는데, 지금은 12대, 13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5대 강국은 아마 우리가보다는, 인도가 이제 5대 강국, 그리고 인도가 내년에 4대 강국으로 되는 식으로 되면 한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늘 또 얘기 나왔지만은, 잠재 성장률은 5년마다 1% 하락하고 있는데, 잠재 성장 하락보다도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절반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더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일본처럼 미국 대비 1인당 PPP로 할 때 70%가 일본처럼 못 돌파하는 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슬로프가 굉장히 플랫해지는 식으로 봐서 70% 언저리가 한국이 맥심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책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뒤에 토론자분께서 각자 전문 분야를 다루시기 때문에 저는 좀 논란이 되어 왔던 세제 개편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그 다음에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평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제 개편은 주요 크게 이슈가 이제, 이게 지난 정부의 어떤 감세에 대한 원상 회복이냐, 아니면은 이제 증세라는 두 프레임이 논쟁이 있고, 한국경제학회도 얼마 전에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1% 다시 이제 인상시킨 게 있고, 증권거래세율은 지난번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킨다는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제일 논란됐던 것이 이제 대주주 기준을 전 정부에서 했던 10억으로 다시 돌이키자고 했는데, 이 정부도 그걸 못하고 다시 50억으로 된 상태이고, 교육세는 좀 올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의지는 이제 큰 방향은 좀 더 세수 기반을 확대하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는 관점이 한 키워드가 재정 트릴레만의 관점인데, 이 복지하고 조세 부담과 국가 부채 간의 어떤 세계를 동시에 다 좋은 방향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한국은 복지 수준도 낮고 조세 부담도 낮고 국가 부채도 낮은 반면에 일본은 복지는 높고 조세 부담도 스웨덴은 고이고 그래서 채무를 낮췄단 말이죠. 일본은 조세 부담이 낮지만은 채무를 많이 허용해서 그걸로 복지를 커버하고 있는, 나라마다 셋 중에 2개를 이제 선택, 하나는 포기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한국도 그 나름대로 체제가 저저저 체제인데, 현재 이제 채무비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고, 복지는 자동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조세 기준으로는 이 채무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좀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처럼 최근에 프랑스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다. 또 우리 한국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 취약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진보나 보수정부나 다 조금씩 아주 그냥 조심조심 올려왔는데 이걸 한꺼번에 떨어뜨린 정부가 지난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잘한 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조세 분야를 늘리고 그거 가지고 복지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특히 윤석열 주가 한 것 중 하나가 종부세라는 종부세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인데 그나마 시장이 적응돼가지고 부동산 가격 통제 효과가 있으니 이걸 다시 또 돌려가지고 저는 이때부터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주택자에 대한 이거는 좀 더 완화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간에 완화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정책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손을 전 못 대고 있어요. 사실. 부동산에 딘 어떤 트로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는 측면이고 주식 양도세 대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정부도 이걸 하다가 또 이제 중도 포기해 버렸는데 최근 한국경제학회에서 나온 그 토론 중에서 이게 이제 치안수교에서 발표한 것인데 매년 12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반드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로 볼 때 떨어진 해도 있고 안 해도 있고 해서 이 12월에 8월가 주가 떨어진다는 어떤 근거는 약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많이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도 이걸 좀 못 지키고 이제 다시 포기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보니까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아예 코로나 전에 600만이 안 되다가 그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요. 지금은 1,400만이 투자네요. 그렇다 이런 가구로 따지면 모든 가가 투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압박을 현 정부도 못 견디고 다시 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또 놀랐는데 저도 최근에 보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저는 법인자본이 다시 말해서 재벌들 간의 대기업단의 상호 주식부가 많아가지고 법인 지분이 20%에서 지금은 이게 10% 떨어지고 개인 투자 비중이 60% 이게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높을 때가 50% 안 됐는데 지금 미국은 개인 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들이 비율을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 자본주의가 개인 자본주의에서 펀드 자본주의로 바뀐 반면에 한국 자본주의는 법인 자본주의에서 개인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의 어떤 역할이 또 새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고 그런 배경하에서 50억 10억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회에서 토론할 때 양쪽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증세 정도의 시도는 용감한 시도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꽤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절반의 복원에 그쳤다고 보는데 이거 없이는 현재 계속 재정 지출을 강화하면은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면에서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원칙으로 가면은 결국은 금융투자 소득세부터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지난 선거 직전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방향을 가다가 다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 이 정부나 지금 더 어떤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는 좀 걱정 상황이고 주가를 띄우고 싶으면은 결국은 기업의 성과에 의하는 것이 펀더멘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제상 조치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써야 되는데 이런 또 세제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전공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고려할 사항이 한국 자본주의가 이런 개인 투자의 증가로 인해서 이 주식이라든가 또는 배당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하나 중요한 소득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좀 정책에 있어서 좀 변화를 주는 어떤 의미가 같은데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엔비디아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꽤 많은 사람이 손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네이버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주주에 대한 보상이 어떤 소득 어떤 보상적인 이런 효과가 생긴 것이 좀 새로운 어떤 정책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배당률 제고를 정부가 압박한 건 저는 좀 곤란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배당률이 낮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배당률이 이미 미국계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과도하게 배당을 이렇게 압박하라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걸 못하면 결국 재투자 못하고 근로에 대한 보너스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을 고려하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보면은 이제 노동에 대한 존중이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 이런 이슈가 있고, 또는 이제 주주 한의냐, 경영 안정 뭐 두 개 다 사실은 어려운 선택인데, 사실은 이게 특히 이 노란봉투법은 저는 노동에 대한 존중은 사실은 노조에 대한 존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노조. 그래서 노조의 오랜 수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이 결국은 여러 뭐 논란거리가 있고 이제 나중에 조준무 교수가 잘 살게 할 것 같아서 저는 좀 생각하면, 근데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이중의 공동화, 다시 말해서 위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들의 압박으로 재투자보다는 배당 소각으로 가는 어떤 공동화가 있고, 밑에서는 노조의 압박으로 산업 생태계의 어떤 자동화, 해외 이전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말로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공동화가 이제 염려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거 보고,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씩 진행될 거라는 어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해외 이전보다는 당장은 좀 디지털 전환, 자동화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 해외도 나가도 뭐 해외도 관세가 높아가지고 동남아 관세가 한푼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기업들이 일단 자동화 디지털화로 갈 거로 보고, 이거는 사실 한국이 어차피 갈 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과거에 지지난 정부에서 과다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그것이 이제 뭐 자동화를 가했는데,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금 노동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때 뭐 그런 방향을 뭐 촉진한다는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일치되는 방향인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이게 내수라든가 또는 뭐 산업 생태계의 어떤 유지라는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한국 학자들이 쓴 논문에서 보면은 27년 최저임금 과속 인상 이후로 이런 식으로 특히 다국제가 된 국내 기업들이 국내 고용 축소로 나갔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국내 고용 축소, 또 일부는 이제 자동화한 식으로 더 이제 가속화되는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을 저는 또 이론적으로 볼 때 한국 자본주의 위용론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정치가 뭐냐 말이죠. 그래서 과거 동아시아 자본주의라는 어떤 기적을 창출했는데 고성장 좋은 부분인데, 현재 한국 자본주의는 영미시냐, 대륙 유럽시냐, 북구시냐 어느 쪽을 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슈는 주자본주의, 영미식과 또 유럽식의 이해관계 자본주의라는 크게 두 개의 다른 유형이 있고, 이 근본 던지는 문제는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법 개정은 이제 주주를 내세웠는데, 이해관계 자본주의 가지고 기업의 주인은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고객, 뭐 지역사회, 경영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주주란 것은 불만이면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펌 스페시픽한 투자가 안 한 사람이 반면에, 펌 스페시픽 자본에 많이 투자한 경영자라든가 고객 또는 노동자들이 더 같이 고려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이해관계 자본주의라 보는데,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자본주의 성과를 보면은 이쪽에 이제 성장률이고 성장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미국보다 한국 성장이 낮죠. 미국에 수렴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이쪽은 분배인데,
탑 10% 인컴 쉐어가 가장 많은 게 이제 미국, 여기 다음이 한국입니다. 이게 일본이요. 그래서 한국이 성장은 저하고 있고 분배는 악화돼 가지고 진입 수는 괜찮지만은 이런 기준을 볼 때 영미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클러스터 분석이라는 간단한 통계 분수로 돌려봤더니 이 세 가지 지표, 고용률, 성장률, 탑 퍼센트 쉐어를 돌려봤더니 한국과 일본 이쪽 대만이 90년대까지는 별도의 블락으로 동아시아번지의 클러스터가 있었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부터는 다 비이고 어디로 갔느냐? 한국과 일본이 영미식과 묶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대만은 북구시로 갔고. 그래서 실제로 동아시아번지가 끝났고 한국과 일본이 영미자본주의로 수렴했다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근데 한국의 많은 제도는 미국과 다른데 어떻게 한국이 영미주의로 갔냐고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데, 하나 이거의 드라이빙 포스는 저는 금융화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보다 금융 섹터의 비중이 커지고 재투자보다는 이윤 분배, 배당을 많이 하면서 저성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따라서 분배 악화되는 메커니즘이 미국에 작동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 작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이제 한국이 금융 섹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배당이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분배 악화된다는 어떤 통계적 결과가 있고, 저도 이런 시중 분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것은 최근에 이제 에스몰루가 자본주의 유형을 두 개 분리해 가지고, 이 컷트롯 자본주의는 이제 영미식인데 금융화는 높고 혁신도 잘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있고, 반면에 커들리 자본주의는 유럽식인데 북구식인데 그 금융화는 낮으면서 혁신도 뭐 괜찮은 그런 자본주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구분한 바가 있는데, 한국도 이쪽에 속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금융화하고 고혁신 국가로 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쓴 논문에서 실증 분석으로서 분배 악화의 원인은 이 혁신이 아니라 금융화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혁신은 뉴트럴하게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각종 금융화 지표가 분배를 악화시키는 거로 나온다는 면에서 이제 금융화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금융 자본주의 중심의 어떤 경향을 한국이 좀 통제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이 어디서 혁신성이 나오느냐? 미국과 한국의 혁신 원칙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시장에 의한 거대한 어떤 리턴에 대한 수요이고 활발한 벤처 캐피탈에 나오는 반면 한국은 재벌식의 어떤 장기적 관점의 투자에서 혁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특성 계속 잘 유지하다 생각하고, 그것의 핵심은 한국이 갖고 있는 국내에 기반한 공급망 체제인데, 이것이 앞으로 상법이라든가 또는 노조개혁에 따라서 점점 붕괴되면은 한국 자본의 혁신성이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걱정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플은 해외 투자하고 아웃소싱 하지만 한국은 해외 투자를 하지만 그 해외 공장이 한국 거기 때문에 인소싱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고용 효과가 잘 유지됐었는데, 앞으로 한국이 이제 미국식 모델로 급격히 해외 국제화를 가면은 한국의 공급망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특성이 이제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재무하는 조명 교수 논문 중에서 외국 자본의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를 적게 한다는 어떤 실증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작동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주자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좀 확정된 것이고, 이 표는 한국의 상위 10대 기업들은 미국과 이미 비슷한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배당을 많이 할수록 재투자력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 중요한 표인데, 이건 뭐냐면은 주식시장에서 들어오고 나간 돈을 한 표시인데, 이건 뭐냐면은 넷플로가 마이너스의 얘기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조달한 돈보다 기업이 배당이라든가 소각 등으로 낸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의 창구가 아니라 자본을 빼가는 창구로, 그것이 영미 자본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그전에 안 그랬었는데 2000부터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실제로 2000년에 IMF 개혁위에서 자사주 소각을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자사 소각이 불가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그 자사주 취득도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다 없어지면서 한국이 금융자본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자본 조달 창구가 아니라 기업으로 돈을 빼가는 창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자본이 굉장히 약점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주자본주의하고 이해관계 자본주의 어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난 레리 핑크 블랙록의 회장이 사실 대표적으로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미국 자본주의를 망했다. 단기적인 성과 유지하고 배당 자본이 망가졌다고 비판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국과 그 뒤를 좀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한국이. 미국의 망한 전철을 한국이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주주의 그때보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상법 개정은,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안 좋은 측면을 쫓아오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거에 대한 큰 이념적인 어떤 고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주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주식자 인구의 급증이 굉장히 어려운 변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식으로 간다면 미국이 해서 미국 산업이 다 공동화된 겁니다, 사실은. 제조업이 다 해외로 보냈단 말이죠.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다 공정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공동화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동화되고 투자할 데가 없다면 차라리 배당이라도 주어서 내수 제고하는 효과 이것도 사실은 고려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주주자본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쿠팡 같은 기업들이 미국을 가는 이유가 차등 의혹을 보고 미국을 간 것이죠, 나스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에 필요한데 한국에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코스닥에 IPO 할 때 미국이 하고 있는 저런 어떤 그 차등 의혹을 줘가지고 창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계속 국회에 올라가지만 계속 국회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면에 유럽에서는 주식을 장기로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을 주 이런 것들을 유럽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최소 중소벤처에 대해서 최초 상장 시에는 차등권을 주어야만이 경영자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런단 말이죠. 현재 구글, 페이스북 다 이런 조항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봉법은 요약하면은 결국은 특히 그 모호성, 불확실성이 문제돼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점진적으로 자동화, 산업 공동화로 가는 어떤 길을 터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생각한다면은 노사기업의 창구로서 노조가 원하듯이 산별노조가 부상해가지고 대기업 노조로부터 양보를 끌어내서 하이하이처 노동자 개선되는 것이 하나의 뭐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거로 갈 것까지는 않고 교섭 비용 증가해서 점점점 사측의 어떤 탈출 공동화로 갈 수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도 미국 애플처럼 공동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한국에서 하고 다 생산해서 가는 식으로 가는 한국 모델이 이제 미국식 모델을 한국 기업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자본주의 한 축으로서 노동에 대한 어떤 존중은 이런 그 아까 조주 발표 보니까 어떤 그 권력 관계에 대한 어떤 보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익적인 어떤 보상으로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대폭 보너스 준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이지 노조의 권한을 높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제 저도 보는 입장입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한국이 참 세계 공동화, 다시 말해서 미국발 공동화는 트럼프 이후로 미국 내 투자 생산이 증가하고 한국 생산은 줄이는 어떤 공동화가 있는 것이고 중국발 공동화는
중국이 자꾸 이제 밀어내기 수출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주요 산업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어떤 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내부발 공동화는 바로 이제 인구 감소 고령화 플러스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으로서 한국이 이제 기업 모델도 공유단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이 저는 가장 큰 국정 과제가 되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큰 그 이야기는 현 정부에서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통상 문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 뭔가 좀 잘 된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 굉장히 큰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요구하는 SPC의 현금 투자 방식은 진짜 한국은 매우 곤란한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결과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는 전 미국의 문제가 이 마가하고 대중국 견제 간의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있던 트럼프의 문제라 하는데, 마가라는 것은 미국만 챙기고 우방도 다 안 챙기니까 우방의 협조시 어떻게 그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즘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천하양분 구도가 아니라 뭐 미국과 EU가 결별하는 세상 경제우론 그런 구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이런 구도 하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국제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사이즈 면에서 이제 EU도 굉장히 크다는 그립이고, 대표적으로 CPTP 가입 요즘 뭐 이번에 그 총리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추진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인 것 같은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 준비해놓고 계속 정책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고 왔고, 윤석열 정부는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라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은 한국이 미국의 시장에 얽매이는 어떤 큰 어떤 그 어려움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 수출 대상으로서 이 미국 EU 수출이 15%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몇 달에. 반면에 미국, 중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쪽 시장을 확대해야 된단 말이죠. 현대도 이제 이쪽 유럽 시장을 다시 신경 쓰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척결은 CPTP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관계 다시 해봐야 되는데, 한국경제학회, 일본경제학회랑 포럼을 했었는데, 이 한일 관계가 과거 경쟁 관계가 많은데 이제는 점점 보안 관계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일본은 제조업은 장기업 빼고 다 대기업들은 다 망했죠. 소부장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과 보안계가 커졌고, 일본은 빅테크 기업도 없습니다. 구글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중국 관계는 보안 관계 점점 경쟁 관계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일 FTA 또는 뭐 CPTP 이런 식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 현재 미국과의 교착 상태, 이런 상태를 좀 도움될 수 있는 양국이 다 필요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좀 더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뭐 재수가 나오긴 하는데, 얼마나 갈지는 추진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차트인데, 그 외에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공공기관 통폐합 이런 거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 본인은 노동시장 유연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같은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반면 부정적인 것들은 현금성 일시적 소비 지원금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도 부담되고 지자체가 재정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을 또 갖고 오더라고요. 이런 돈들은 더 급한 공동화 방지 대책에 써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화 방지에 필요한 것이 이 연금 개혁이라든가 또는 산업 생태계 유지. 그래서 돈 안 들면서 필요한 것들이 52시간의 유연 적용화, 대기업의 CBC 활성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촉진책이죠. 돈도 안 듭니다, 사실은. 이런 규제 완화만 해도 투자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부의 공동화, 특히 중소기업 상속세 조정. 상속세는 사실은 이미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좀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부의 탈출 면에서 세계 4등 뭐 든다는데, 알아서 기업들 다 지금 부를 다 해외로 돌리고 있죠, 지금. 이거 상속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 공동화, 출산을 재고는 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 재고로 높여야 되고, 그 방법은 각종 육아, 출산부 이런 사회 서비스를 높이는 것들이
복지면서도 생산 지원적인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지난 정부에서 좀 했던 것들인데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